은행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은행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맡기고 있었고, 오늘은 중요한 상담을 위해 방문한 날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전에 전화를 드렸던 김경자입니다. 지점장님을 좀 뵙고 싶은데요. 은행에서 지점장을 찾는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창구 직원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여직원은 저희 서류를 잠시 살펴보더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후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기다렸을 즈음 기다렸던 은행의 지점장이 나타났습니다. 이 지점장은 바로 제 모든 것을 바쳐 소중하게 키운 제 아들이었어요. 고객님, 저를 찾으셨다고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들이 제게 말을 건넨 순간 저는 당황스러움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가족이 아닌 생판 처음 본 남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행동에 당황스러워하는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은행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이름을 부르지도 저를 알아보는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며 고객들 앞에서 마치 스쳐 지나가는 타인처럼 행동했지요. 저는 우선 급한 일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당혹감은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아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제가 이 은행의 계좌를 2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2개 다 해지를 좀 하고 싶어서요. 통장 해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니 아들은 조금 당황스러워하다. 이내 확인을 해보겠다며 키보드를 두드리고는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계좌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죄송합니다. 저희 은행 방침상 계좌를 해지하는 게 어려운 계좌라고 나오네요. 계좌 만드실 때 직원분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아무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은 제게 고개를 꾸벅 숙이며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당황스러움에 한참을 앉아 있다. 이내 다음 순서를 부르는 소리에 겨우 몸을 일으켜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전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는 아들의 모습과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계좌를 없애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의심이 확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0년간 쓰지 않고 알뜰살뜰 모아왔던 저의 전 재산에 대한 행방을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지점장인 아들이 고객으로 찾아온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도 모자라 통장 해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경자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자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삶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조금 험난했어요. 20여 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위암으로 잃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죠.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 조금이라도 낫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저 미안함에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와 아들 걱정만 했습니다. 본인의 건강은 신경 쓰지 않고 가족들만 걱정하는 모습에 제발 걱정 좀 그만하라고 화를 냈던 적도 있었어요. 여보, 당신 지금 환자야.
그것도 위암 사기 환자. 치료에만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왜 자꾸 멀쩡한 우리 걱정을 해.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일상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그만하고 낫는 데에만 집중해. 이러다 당신 몸만 더 망가지겠어.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옆에서 당신 집안일도 도와줘야 하고, 건욱이랑 같이 축구도 해야 하는데,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할 사람이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미안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어찌 그렇게 가슴이 아프던지. 어지간하면 남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미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속상함에 눈물을 흘리던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남편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지만 이미 병기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데다 다른 장기로 전이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저와 아들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정도였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울다 까무러치기를 반복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마냥 우울해하면서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무사히 남편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 저는 되는 대로 일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액의 보험금이 나왔지만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었기에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통장 안에 조용히 보관을 해두고 생활비는 따로 일을 구해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어이 김씨 행동 좀 빨리빨리 할 수 없어? 느려 터져가지고는 빨리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할 거 아니야? 속도 좀 더 올려. 날밤 새겠다. 공장일, 식당일, 이삿짐을 포장하는 일. 몸을 쓰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가리지 않고 뭐든지 다 해냈어요. 일을 못하고 속도가 느리다고 욕을 먹어도 오직 제가 책임져야 할 가족인 아들 하나만을 위해서 말이죠. 온 몸에 땀이 흐르고 근육통이 찾아오고 관절이 아파도 아들만 생각하면 모든 것들을 엄마라는 이름 하나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자식들은 쉽게 엇나갈 수 있다고. 다행히 저희 아들은 단 한 번의 엇나감 없이 그리고 제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아주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줬어요. 중고등학교 성적은 물론이고 대학교도 좋은 곳으로 들어가 등록금 한 번 내지 않고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죠. 게다가 남들도 혀를 내두르며 칭찬할 정도로 아주 효자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아들은 30대에 접어들었을 무렵 유명은행의 공채 직원 모집에 합격해 입사를 하게 됐어요. 최종 합격 연락을 받은 아들은 저를 얼싸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동안 저 위에서 고생하신 만큼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아니다. 고생은 무슨, 나보다는 공부하랴, 취업 준비하랴, 여러모로 바빴던 네가 더 고생 많았지. 엄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리고 저는 아들이 은행에 입사를 하자마자 아들이 근무를 하는 은행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다가 통장 개설을 할 생각도 없었고 은행을 옮길 생각도 없었는데 아들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기회에 은행 옮기시는 게 어때요? 요즘 금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통장 비밀번호 유출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은행에다가 정기예금 예치해 두시면 제가 더 신경 써서 관리할게요. 아들의 얘기를 듣고 저는 고민을 하다가 아들이 다니고 있는 은행으로 예금을 옮겨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다 돈을 맡겨두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주변 지인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니 다들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 너무 섣부르게 결정한 거 아니야? 터놓고 말해서 아들이 언제까지 그 은행에 근무할 줄 알고 거기다가 예금을 묶어도 그것도 전 재산을. 그래. 요즘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데. 잘 좀 알아보고 옮기든지 하지 그랬어. 어차피 우리 아들은 내 돈에 관심 없어. 그리고 일 처리 하나는 야무지내니까 알아서 잘 관리해 주겠지.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키운 아들이었기에 제 뒤통수를 치는 일 따위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제 생각과는 달리 아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을 빌미로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어 집에 돌아오는 일.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술 주정을 하며 고성방가를 하는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직장인이니 충분히 저럴 수 있다 생각하며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 짜증이 확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들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왜 요즘 들어서 자꾸 안 하던 짓을 해? 말 못할 고민 같은 게 있으면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든가 할 것이지. 뭐하러 코가 삐뚤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릴 때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느냔 말이야. 속 다 버리게. 어머니, 저 이번에 승진할 것 같아요. 지점장으로요. 어머니, 아들 최연소 지점장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비즈니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 좀 해주세요. 최연소 지점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아들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은행 지점장이 되려면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하는 허풍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아들은 정말 은행의 최연소 지점장으로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은행에 입사한 지 정확히 7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죠. 아들은 방긋 웃으며 제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최연소 지점장으로 승진할 거라고 했죠? 제가 밖에서 이렇게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하지만 아들, 높은 자리에 빨리 올라갈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하는 거 알고 있지?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잖아. 나 최연소 지점장이요. 하고 고개 뻣뻣하게 들고 다니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다녀. 알겠지?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알아서 잘하고 다닐 테니까. 아들은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들의 태도 변화는 아주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지점장으로 승진한 이후 아들은 저와 함께 살던 집에서 독립을 했고 전화를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끊기 일쑤였으며 전화를 건다고 하더라도 짧은 안부 인사가 끝이었어요. 이런 아들의 태도가 조금 서운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일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차만 아가씨를 데리고 와 제게 소개해줬어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줄도 몰랐기에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좋은 아가씨인 것 같아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 후 상견례도 하고 혼주로서 한복도 맞추고 여러모로 바쁜 하루를 보냈죠. 아들의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떠오른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있었다면 참 좋아했을 텐데 아들이랑 술도 한잔하고
결혼 선배로서 해줄 이야기들도 많았을 텐데 하면서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으로 함께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루 일정을 마무리할 때마다 머리맡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보며 미주알 고주알 하루 일상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무사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어요. 아들을 낳고 기르며 결혼까지 다 시켜놓으니 비로소 제 역할이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집에 찾아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일한답시고 어머니한테 신경 많이 못 써드렸죠. 그거 때문에 서운하셨을 거 다 알아요. 이제 가정도 생겼으니까 자주 전화드리고 또 자주 찾아올게요. 맞아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딸처럼 살갑게 행동할게요. 아이고, 됐다 됐어. 다들 각자 밥벌이 한다고 바쁠 게 뻔한데 뭐하러 그래. 그래도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는 것만으로 고맙다. 빈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니 밉지는 않더군요.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될 때까지는 아들이고 며느리고 모두 제게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까지 연락이 잘 되지 않더군요. 잘 지내냐고 문자를 넣어도 단답만 돌아오고 예전처럼 전화도 잘 받지 않고요. 서운하다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이고 다들 직장이 있어서 바쁘겠구나. 내가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귀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저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굳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차라리 신경을 쓰지 않고 사는 게 훨씬 편하더군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신경 쓰지 않고 지내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머, 내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니? 내가 집에 없었으면 어떡하려고. 에이, 전 척하면 척이잖아요. 어머님이랑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 찾아왔죠. 너무 바빠서 연락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하고. 저 들어가도 될까요, 어머님? 그래, 들어와라. 갑작스럽게 찾아온 며느리가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기에 저는 흔쾌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며느리가 사온 빵과 함께 티타임을 가졌어요. 살짝 어색하긴 했지만 이 어색함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흐르고 있는 침묵을 어떻게 깨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건욱 씨가 요즘 연락을 잘 안 해서 서운하시죠? 그이가 요새 정말 많이 바빠졌어요. 이래저래 실적 관련해서도 그렇고 집에도 늦게 들어와서 저랑 자주 싸우고 그런다니깐요. 아이고, 건욱이가 많이 바쁜가 보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나 걱정이다. 밥은 정말 잘 챙겨 먹고 다녀요. 사실 오늘 이렇게 온 것도 건욱 씨가 어머님한테 한번 가보라고 해서 온 거예요. 물론 제가 오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요. 어머님께 연락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집에 오면 항상 씻고 골아 떨어지기 바빠서 그런다고, 죄송하다고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죄송할 게 뭐 있어. 바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손목에 차고 있는 명품 시계와 새로 산 것 같은 가방이 시선을 끌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며느리가 월에 받는 월급으로 저런 걸 사는 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며느리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요즘 생활은 괜찮니? 돈 문제 같은 건 없고. 제 질문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망설이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 그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다른 건 몰라도 돈 관리 하나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부부 사이도 이상 없어요. 엄청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말로는 아무 이상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닌 것 같았죠. 며느리가 집에 왔다간 그날 이후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함을 실제로 들춰볼 용기는 도무지 들지 않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복잡해져만 갔어요. 아들의 태도는 물론이고 며느리의 말과 행동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이었죠. 사실 제게도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남몰래 관리하고 있었던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금도 보험금이지만 부동산 수입이 있다는 건 아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 모두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 돈은 제가 아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비상금처럼 따로 관리해온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수입을 알리지 않은 건 그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혹시라도 아들이 자립심을 잃을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버팀목으로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숨겨두는 것만이 답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을 만나기 위해 시내에 있는 백화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쇼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명품샵 바로 앞에서 대화 중이었고 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 가방 너무 예쁘지 않아? 이번 달 신상이라는데 꼭 사고 싶어. 아이, 집에 비슷한 가방 많잖아. 이번 달에는 카드값도 감당 안 되게 많이 나올 텐데 다음 달에 사던지 아니면 다른 매장 둘러보던지 하자.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카드값이 감당되지 않을 만큼 많이 나온다고. 그동안 저는 아들, 며느리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 대화를 듣고 난 이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지인을 만나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아들이 지점장으로 일하는 은행의 웹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의 내역을 살펴봤고 그 안에서 낯선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큰 금액이 정기적으로 이동한 흔적이 있었으며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는 기록들이 너무나 많았죠. 아들을 믿고 예금 예치를 한 것인데 제가 모르는 돈이 오간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돈이 입금된 곳이 어디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부터 바로잡기 위해 다음 날 은행을 직접 찾아갔어요. 지점장인 아들은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느라 바빠 보였는데 저와 눈을 마주치자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은행에 다 오시고. 건우가 계좌 내역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좀 있어서 말이야. 확인 가능하지? 제 말을 들은 아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애써 숨기려 했지만 그 눈빛 속의 불안함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리고 제게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계좌는 VVIP 계좌로 특별 관리되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이상한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 이상 없이 제가 잘 관리 중입니다. 정말 잘 관리되고 있는 거 맞니? 내가 직접 보고 싶은데. 아들 말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
어머니한테 한 번도 거짓말 한 적 없잖아요. 아무 이상 없이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오늘 월요일이라 업무도 많고 조금 있다가 다른 VIP 고객님들 전화도 받아야 해요. 아들의 성화에 저는 결국 계좌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아들은 계좌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했지만 찜찜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들보다는 며느리를 먼저 캐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차 한잔 하자고 말하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쿠키와 차를 나눠 먹으며 은근슬쩍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아가, 요즘 생활이 많이 힘들진 않니? 우리 건욱이가 많이 바빠서 네가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은데 힘든 거 있으면 지금 편하게 이야기해도 괜찮다. 아,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힘든 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요. 저희 문제 없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거려. 그래도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날과 마찬가지로 어딘가 모르게 말투하며 미소가 어색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의자 옆에 두고 간 가방을 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 가방은 바로 얼마 전 백화점에서 며느리가 사고 싶어 했던 가방이었거든요. 가방은 며느리가 집을 나선 지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찾아갔지만 분명 카드값이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 가방을 살 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워낙 급하게 가방을 찾아 나가버린 탓에 어떻게 이걸 샀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찾은 단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에서 우연히 며느리를 보게 됐는데 명품샵 앞에서 고가의 옷과 가방을 잔뜩 구매한 뒤 카드로 결제하면서 한바구음을 짓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대체 무슨 돈으로 저 많은 옷과 가방들을 구매한 건지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지도 알고 싶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 저는 이 일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서 집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은 묵묵히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군요. 어머님, 혹시 계좌나 대출 내역,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 아들이 잘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은행의 지점장이기도 하고 저한테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은행 관련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젊은 사람들이야 본인 계좌를 직접 관리하지만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직접 관리를 해준다고 하고 악용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변호사님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망설이기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들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었어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알고 보니 아들은 제 계좌를 사용해서 계속 실적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계좌에서 큰 돈이 계속 왔다 갔다. 한 정황이 있었던 것도 모두 부정 실적 관리였던 것이었죠.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혹시 몰라 며느리의 재정 상황도 확인을 해보자 하고 살펴봤는데 제 명의로 아들 은행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며느리의 사치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많은 명품들을 사들인 것이었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모든 사실을 알아버린 제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이 떨렸고 그 순간만큼은 배신감에 숨이 막혀 곧 죽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버린 이 상황을 바로잡고 저의 전 재산을 다시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재산을 옮길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믿을 수 있는 지인의 명의로 이전하며 아직 확인하지 않은 모든 대출 내역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눈뜨고 코 베인 상황이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움직여야 했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어요. 한 달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바친 모든 노력과 사랑이 결국엔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두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모두 끊어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에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저지른 잘못을 드러내려면 모든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대출 내역, 계좌 변동, 그리고 아드님의 자산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럼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죠. 저는 변호사님, 그리고 변호사님이 연결해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들의 금융 정보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설한 통장과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절차를 통해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죠. 사실 말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은행에 가서 수많은 서류를 확인하고 부동산 명의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명의를 이전하는 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 모든 과정을 겪어내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기도 했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끝나갈 무렵즈음 저는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이 모든 일들을 끝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부름을 거절하지도 않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불법 대출을 받은 돈으로 피부 관리까지 받은 건지 둘 다 낯빛이 무척이나 반질반질 하더군요.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산 명품 옷과 가방을 메고 있었고 아들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늘은 다행히 일정이 없어서 바로 찾아올 수 있었어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빨리 해주세요. 저희 바쁘니까. 아들의 말투는 부드럽기는 했지만 그 안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말에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다가 이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건우가,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어. 정말 다시 생각해도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걸 말이야. 네가 네 눈으로 그게 뭔지 직접 확인해봐. 제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절망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낸 그 순간 며느리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손에 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고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뭘 보셨길래 그래요? 어디 한번 봐요. 건욱이 너 내 명예 사용해서 실적 쌓고 불법적으로 대출까지 받았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얼굴이 급속도로 확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불편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만지다 이내 얼음처럼 딱 굳어서는 제 얼굴을 바라보더군요.
둘 다 얼어붙어 버리는 걸 보니 맞네. 그 돈 다 너희가 쓴 거 맞지?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이내 변명을 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겠지만 제가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할게요. 그건 그냥 저희가 조금 힘들어서 그랬어요. 절대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들은 말을 돌리며 자꾸만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힘들었다며 변명을 내뱉는 그 모습에서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소리를 치듯 말했습니다. 조금? 너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조금이라고 생각하니? 너희들 명의도 아니고 내 명의로 내 허락도 없이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거야. 너는 가족이니까, 네가 총책임자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이건 명백한 범죄다, 건우가. 저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단호하게 아들에게 이야기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더군요. 마치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처럼요. 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너희들과 내 관계는 오늘로서 끝이다. 건욱이, 너는 오늘부로 내 아들이 아니고 세아가, 너도 내 며느리가 아니다. 너희들이 내게 준 상처는 말할 수도 없이 깊어. 더 이상 너희들의 잘못을 감싸줄 수만은 없겠다. 제 말이 끝난 후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적어도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말은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제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두 사람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아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은행에 가서 묶어두었던 모든 자금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돈은 내 스스로가 지키고 관리해야 한다. 김경자, 너는 최대한 단호해져야 해. 정신 똑바로 차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며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무겁지 않고 가벼웠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제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아들과 며느리 내외가 제게 아무런 해악도 끼칠 수 없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언제나처럼 바쁘고 복잡한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계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보관해 뒀던 자금을 다른 은행 계좌로 이동시키려고 해요. 제 말을 들은 직원은 다소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제게 신분증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에 예금이 꽤 큰 금액이 예치되어 있네요. 이 정도 금액을 옮기기 위해서는 절차가 좀 필요해서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저는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내밀었고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는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린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건 단순히 돈을 옮기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중대한 결정이었기 때문이었죠. 잠시 후 담당 직원이 돌아왔고 직원은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했습니다. 모든 예금 계좌는 해지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데 성공했어요. 다 되셨습니다, 고객님.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관리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은행에 오셨었다면서요? 예금을 해지하셨다고 들었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너 어제 내가 이야기해 준 것들 다 잊어먹었니? 내가 농담하는 것 같았어. 더 이상 너희들이 날 속이는 거에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했잖아. 내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부정 실적까지 관리하는 것까지 다 봐버렸는데 내가 뭘 믿고 너희 은행에 내 돈을 맡겨둘 수 있겠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 오해하시는 거라고. 제가 어제는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들이 더 이상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 게 보이자 저는 아들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말도 안 되는 변명 같은 거 듣고 싶지도 않다. 너는 몰랐겠지. 내가 이렇게 대처할 거라는 걸. 내가 몰랐을 땐 손 놓고 당하기만 했어도 이제는 아니야.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너희가 날 속이는 걸 끝까지 몰랐을 거야. 어제도 말했지만 오늘 다시 말해주마. 너와 나는 이제부터 남남이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나도 내 어미가 아니다. 그러니 다시는 전화하지 말거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 옆에서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이 순간까지도 아들과 며느리의 소나귀에서 놀아났을 거라는 걸 상상하니 치가 떨리더군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아들이 다니고 있던 은행의 지점장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었죠. 시장 주인은 제게 소곤거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기 제1은행 지점장 있잖아요. 최연소 지점장인데다가 일도 잘해서 이 동네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상당했는데 며칠 전에 해고됐다더라고요. 해고요? 왜요? 글쎄, 실적 뻥튀기에다가 횡령까지 했다던 거 있죠? 게다가 자기 아내가 불법 대출을 하도록 도움을 줬다나 뭐라나. 그래서 처벌을 받네 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휴, 젊은 사람이 간도 크지. 아들과 며느리가 저질렀던 모든 행위들이 세상 밖으로 밝혀지게 된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마침 이 시즌이 은행 내부 감사가 시행되는 시즌이었고 마침 거기서 증거를 인멸하지 못한 아들과 며느리의 범죄 행각들이 모두 들통이 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융범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피해가 커지기 마련이었으니까요. 저와 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했기에 지금 와서 걸리게 된 것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걸리게 되면 제대로 법적인 처벌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실이 밝혀졌다는 걸 알게 된 그 날 저녁. 아들, 며느리는 집으로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자식으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그동안 얼마나 애지중지 잘 키워주셨는지 다 알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죄송합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제가 사치에 눈이 멀어서 하면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어요. 원래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뭐가 씌어도 제대로 씌인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을게요. 처벌도 달게 받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눈물을 흘리는 아들과 며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용서고 뭐고 이제는 다 필요 없어.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 같은 노인들을 돕는 일이나 하면서 살려고 해.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고 나는 앞으로 내 길을 온전히 걸어갈 거야. 너희들한테 도와달라고 말할 일도 없을 거고 연락을 할 일도 없을 거다. 물론 너희를 용서해 주는 일도 없을 거야.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로 아무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치를 보며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런 두 사람에게 저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건우가, 나는 그동안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다. 내 이름 김경자가 아니라 건욱 엄마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나와 같은 노인들을 돕는데 평생을 쏟아보려고 한다. 그러니 이제 우리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구나.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한참 바라본 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떠오른 후회와 고통의 표정은 저 스스로를 더욱 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과를 하든 후회를 하든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저만의 삶을 살고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서 멀어진 후 저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늙은 사람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았습니다. 그렇게 뭘 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저는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 같은 노인들을 위한 실버 금융 컨설팅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재정에 관한 문제를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원하지만 금융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저 같은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세운 회사입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금융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 회사를 차리기 위해 저를 도와주셨던 변호사님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곧 저희 센터는 은퇴한 노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대로 과거의 실수나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재정관리법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저한테 그리고 제가 고용한 직원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며 점점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 금융 관련해서는 완전 무지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회사를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저에게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제가 간절히도 원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죠. 아휴, 별 말씀을요. 저도 처음에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었는데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어르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고맙다는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저는 이 일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했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 아들이 제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잘 지내고 계세요? 너랑 나랑의 모자 관계는 끝났다고 말했지 않니?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꿨는데 어떻게 알아내서 연락한 거야? 어머니, 꼭 찾아뵙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아들의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하기는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센터의 주소를 알려준 후 그곳으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마주한 아들은 살이 쑥 빠져 수척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더 이상 저를 차가운 태도로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동안 있었던 일, 그리고 본인이 겪었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랑 멀어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하면 안 될 짓을 저질렀고, 얼마나 잘못했는지. 저의 과오로 명예도 잃고, 자족도 잃어버리니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저 그 사람이랑 이혼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니까 자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후회만 하고 있어요, 어머니.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의미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잘못했어요.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아들의 사과는 눈으로만 봐도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아들 며느리로 인해 그동안 제가 겪었던 고통과 배신감은 단순히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후회한다고 눈물을 흘려도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후회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사라지지는 않아. 우리는 서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게 너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일일 거야. 시간이 흘러서 그때도 나한테 미안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때 다시 찾아오거라. 그럼 그때 너를 다시 받아줄지 말지 생각을 해볼 테니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아들의 눈에서 흐른 후회의 눈물은 제게 씁쓸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눈물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멀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저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미소를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들의 후회는 이제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이 되어서야 저의 인생을 제대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자신을 희생하며 저를 버리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오직 내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 컨설팅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재정적 안정을 찾고 그들이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나는 진정한 나를 되찾고 삶의 의미를 찾은 셈이 되었습니다. 만약 저처럼 살아오셨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나 스스로를 버리고 남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날 위해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요.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너 제정신인 거야? 어떻게? 말이 다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얼굴에 차가운 감각이 소름돋게 일어났습니다. 물이 그대로 제 얼굴로 끼얹어진 것이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 저기 봐.
미쳤나 봐. 저 사람들 무슨 관계야? 혹시 며느리 같은 거 아니야? 아무리 세상이 막간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 얼굴에 물을 끼얹어. 주변의 수군거림은 더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치심, 공포감 그리고 충격에 잠시 몸이 얼어버렸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얼른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동영상까지 찍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마치 눈에서 불을 뿜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시는 보는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박양자 씨.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고는 곧장 나가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은 우리 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나가자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나갔죠. 저는 이런 일들이 진짜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이 끼얹어진 시어머니.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제게 벌어지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죠. 저는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한껏 창피를 당하고 차가운 물을 맞으니 그제야 제정신이 드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저들에게 복수를 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 얼굴에 물을 붓고는 막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며느리에게 자신이 쌓아온 모든 걸 주었지만 결국 배신을 당한 박양자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3살이 된 박양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요리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시어머니께 배웠던 요리 기술들을 가지고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한식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었죠. 물론 나이가 많아 이제는 은퇴할 시점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요리를 하고 요리를 가르치는 일이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평온하게 끝날 것 같았던 제 인생 황혼기에 불현듯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믿기 힘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요리학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요리학원에는 취미로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부터 전문적으로 한식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하는 사람들까지 붐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며느리 같은 경우 취미반으로 시작을 했다가 전문 한식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반을 옮긴 케이스였습니다. 당시 며느리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였죠. 아시다시피 요리라는 것이 이게 절대로 뭔가 머리가 똑똑하다거나 잔머리가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힘을 다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리는 어려운 것인데요. 며느리는 정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지켜봤는데 며느리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아직 장가 못 간 우리 아들을 소개해주고 싶어 마음을 한번 떠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고 결혼도 안 했다고 한 것 같은데. 맞지? 민정 학생. 네, 맞아요, 선생님. 왜요? 누구라도 소개시켜 주시려고요? 응. 내가 괜찮은 사람을 한 명 아는데 진짜 관심 있으면 내가 한번 연결시켜주고. 사실 처음 소개시켜줄 때는 아들이라고 소개를 안 했습니다. 부담스러워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둘이 만나게 되는 데는 제가 결정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둘은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괜찮은 제자였기 때문에 며느리감으로 손색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실제로 며느리는 저의 가업을 이어받고 싶다면서 요리에 더 큰 열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일구신 요리에 대한 지식들을 다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것들이 대가 끊긴다는 것도 안타깝고요. 며느리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장부터 시작해서 각종 양념들, 그리고 고기를 다루는 방법들까지 모두 비법 노트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학원에서 제자들에게 수업을 하지만 그것은 커리큘럼이 있는 정규 과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 개인 강의가 아닌 이상 제 비법을 전수하는 것은 어려웠죠.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누군가 이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바램과는 달리 자식들은 요리에는 큰 취미가 없더군요. 이런 것도 참 마음처럼 되지 않는 법입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둘째와 셋째는 지방에서 각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신이 배운 것들을 살려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았죠. 그래서 차마 요리를 하라고 말은 못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식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또 적성에 안 맞으면 더욱 벅찬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큰 며느리의 마음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큰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제가 시어머니께 배운 요리의 지식들이, 그리고 제가 수십 년간 체득하고 연구해온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었죠. 사실 원래라면 이런 것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3명의 자식들은 각기 각자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을 즐기고 또 본인의 일을 하기에도 바쁜 며느리가 제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했죠. 정말 힘든 과정이 될 텐데 괜찮겠니? 네, 어머니, 저도 회사 다니는 거 그만두고 진지하게 어머님께 요리를 배워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이니? 커리어가 끊기면 다시 직장 다니기 힘들 텐데. 그래도 저는 어머니의 레시피를 배우고 이어가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려. 며느리의 이런 말에 참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 빼고는 집에 와서 새벽과 저녁으로 며느리에게 강도 높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이나 공휴일도 빠지질 않고 며느리를 불러다가 수업을 했죠. 저도 힘든 과정이었지만 며느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교육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며느리는 음식을 하고 있어야 했을 테니까요. 솜씨라는 게 하루아침에 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이라도 갖추려고 한다면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다른 나라 음식들도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음식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야만 하는데요. 예를 들어 육수를 하나 만들더라도 12시간 이상 고아야 그 맛이 살아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잠을 자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고 불순물을 걸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야 육수의 맑은 맛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은 정성과 노력 그리고 열정이 들어가는 것이 한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식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었기에 자식들 누구 하나에게도 제 길을 이어받으라 강요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의 길을 이어받는다고 말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죠. 새벽에 또 나왔는데 괜찮니? 감기 기운 있다고 하지 않았어. 하지만 며느리는 정말 단단한 의지를 가지고 제게 음식을 배웠죠. 어머님, 저는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의 열정에 저는 마음을 열게 되었고 더욱 진지하게 저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따지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비법들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연구한 30년의 비법들을 고스란히 알려주는 것 자체가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며느리는 잘 따라왔고 1년여 만에 그 모든 것들을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모두 끝났을 때 저는 정말 며느리가 아니라 저희 친딸과도 같다는 생각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배움의 마지막 날 저는 상자 하나를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머니? 내 비법들이 담긴 모든 것들이다. 5권의 노트로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안에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잘 살펴보고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 연구를 멈추는 순간 거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단다. 계속 정진하거라. 아,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이런 게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며느리에게 이런 비법들을 전수한 뒤 며느리의 교육자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 박 PD. 나 박양자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오랜만이네요.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밥 한번 먹으러 가고 싶은데 참 기회가 잘 없네요. 별 말씀을. 제가 박 PD님은 언제라도 따뜻한 밥 내어드리죠. 뭐 어렵다고요. 찾아오시기만 하면 말이에요. 정말이세요? 그러면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비는데 정말 갑니다? 그렇게 방송 쪽에 아는 사람들을 만나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며느리에 대해서 슬쩍슬쩍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요리 연구가로서 빨리 성공하길 바랬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바로 방송 같은데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스타그램 등에 등장해서 자신에 대해서 홍보할 기회는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실시간 인터넷 방송 같은데 나가기도 했고요. 물론 힘들기는 하겠지만 나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TV에 나오는 셰프들처럼 유명해지려면 엄청난 경력과 또 높은 수준의 경험과 능력이 요구되죠. 며느리는 이것저것 저한테 배우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체득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지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연히 SNS에 며느리가 나와서 뭔가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듣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뭔가 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였을까요? 며느리에게 안 좋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요. 방송을 보는데 며느리의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레시피 연구를 해서 만든 특제 간장이에요. 이건 어느 요리든 쉽게 쓸 수가 있는데요. 각기 양념 간의 배율이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건 분명히 제가 알려준 특제 간장 중 하나였습니다. 간장 맛술, 양파, 설탕, 다시마 등등 들어가는 재료도 똑같았죠. 저렇게 만들면 일반 간장에 더 맛이 깊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마치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한테 연락을 하고 며느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내가 나온 SNS에 광고인가 뭔가 봤다. 도대체 뭐를 하고 다니는 거니? 그러자 며느리가 멋쩍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걸 좀 팔고 싶어가지고 강조하느라 그랬어요. 돈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그거 꼭 다 팔아야 해가지고요. 제가 경력이 없다는 걸 들키면 사람들이 안 살 게 뻔하니까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요리 연구가로서 살아가기로 하지 않았니? 내가 레시피를 주자마자 상품을 만들고 그러는 게 난 참으로 그렇구나. 물론 상품이야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좀 너도 경험을 쌓고 그런 뒤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떠니? 이건 그냥 식품 판매 업체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같은 경우 여기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류를 들고 오더니 꼭 여기에 서명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간장 외에도 몇 개 상품을 더 만들었는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그래도 좀 요리 바닥에서 경력이 오래되셨잖아요. 어머니 이름을 이용하면 일반인들은 잘 몰라도 또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 상품 살 때 어머니 이름 검색해보고 살 것 같아서요. 이것 좀 서명해 주세요. 그 서류는 비법 전수자라는 이름으로 제 이름을 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명하면 자연스레 광고를 할 때 30년 경력 같은 걸 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도 며느리의 사업에 돈을 투자했다고 하길래 저는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제 이름을 활용하기는커녕 쓸만한 것만 거짓말로 다 위장해서 식품에다가 홍보를 하더군요. 마치 자기가 오랜 경력을 가진 요리 연구가처럼 포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제대로 팔리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요리 잘한다고 식품을 만들어서 팔면 그게 팔릴까요? 그렇게 해서 팔릴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부자 안 되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결국에 며느리는 제 레시피만 보고서 뭔가 씌었는지 이거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대박을 노렸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생각처럼 사업이 안 되자 다른 걸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며느리는 요리학원에 자신을 강사로 채용해달라고 떼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아직 초짜이기 때문입니다. 요리의 레시피를 아는 것과 요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천지 차이의 일입니다. 영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영어 교사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도 누군가를 가르치기까지는 5년 이상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며느리는 그런 부분에서 자격이 한참이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는 저희 대를 잇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며느리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학원에서도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일을 시켰으니 월급도 주고 그랬죠. 그런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수강생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칼질도 프로답지 못하고 뭔가를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려준 것들만 잘 외우고 공부를 했어도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아마도 제 교육이 끝난 이후 공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단히 노력하라는 말을 했건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게 돈까지 꿔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전에 간장이랑 몇몇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는데 잘 안 팔려서 추가적인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그거 처리를 안 하면 재고를 모두 처리해야 해서 손해를 크게 본다고 하길래 4천만 원을 융통해서 급하게 돈을 꿔주기도 했습니다. 아들한테도 전화를 했더니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너 직장도 다니고 돈도 모아둔 게 없냐고 했더니 벌써 2억이나 되는 돈을 식품 사업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뒷골이 서늘해지면서 화를 냈지만 아들은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급한 일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꺼버렸죠. 솔직히 다 큰애들이고 또 저는 요리를 좋아했던 사람이지. 딱히 식품 사업 쪽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서 잘하리라 이렇게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 상품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크커 출원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 레시피를 특허로 출원한 것을 보고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죠. 아니, 어머님이 그거 연구하신 건 맞지만 또 실제로 공장에서 만들려면 다르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 레시피도 아니에요. 며느리의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굴 수가 있니? 아무리 돈에 욕심이 난다고 하지만 다 절차라는 게 있고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다. 정말 내가 그런 쪽 일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몇 년은 경력을 쌓아야지. 그래야 돌아가는 판은 볼 거 아니냐? 어머니, 사업이랑 요리가 똑같은 줄 아세요? 요리학원 수십 년 운영하셨어도 여전히 수강생 조금 데리고 있으신 게 전부잖아요.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였다면 벌써 진즉에 강남으로 옮겨서 확장했을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죠. 도대체 세상 물정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또 그동안 제게 잘 보였던 것은 다 거짓이었나 싶었습니다. 너 안 되겠구나. 내 레시피 이제는 이용하지 말거라. 앞으로 내 경력이나 이름 같은 거 사용하지도 말고 이걸 어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저는 4천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4천만 원도 당장 가져와라. 그 돈도 내가 급하게 빌려서 준 건데 바로 돌려준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 몇 달째냐? 어머니, 그건 김서방한테 주신 돈이잖아요. 그걸 제가 왜 갚아요? 내 사업에 들어간 돈 아니냐? 그러면 내가 갚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너네 부부 아니냐? 남일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저는 말을 하면서도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었죠. 그렇게 한참 싸운 뒤 통화를 끊고 저는 참으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결혼을 할 때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뭔가에 잔뜩 미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알아보니 제가 준 노트에 있는 중요한 비법들 수십 개를 다 특허로 출원을 했더군요. 제가 득달같이 화를 내며 전화를 했을 때 그때 빨리 특허를 내두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특허를 그때 다 등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돈이 엄청 깨졌다고 하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이것도 나중에야 제 큰아들한테 들어서 알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심지어 뻔뻔하게 제 학원에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한다나 뭐 한다나 하면서 직접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 저희 이 원장님 촬영 나온 스텝인데요? 이 원장이 누굽니까? 예. 할머님은 누구세요? 여기 원장님이 이 원장님이시잖아요? 이민정 원장님이요. 저는 그 말에 기가 찼습니다. 기가 막힌 게 교습실 벽면에 제가 걸어놨었던 제 얼굴이 담긴 액자가 사라졌더라고요. 거기에 며느리의 얼굴이 담긴 액자를 걸어놓고서 촬영하는 게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사기꾼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도대체 너 뭐 하는 거니? 저는 촬영이고 뭐고 며느리한테 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굉장히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스텝 몇 명이 며느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누구세요? 아, 그 주방 보조로 일하시는 분인데 종종 좀 이상해지셔서 이럴 때가 있네요. 지금 며느리가 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치매 환자 취급까지 당한 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저는 스텝들에게 끌려서 교습실 밖으로 나가야만 했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러다가 정말로 며느리가 유명해지기라도 하면 제 경력과 레시피 등을 가지고 온 국민한테 사기를 치는
그런 일도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리인으로서 정말 혼신을 담아 평생을 만들어 왔던 레시피입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정성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제가 요리를 배우면서 발전시켜 왔던 제 또 하나의 자식과 같은 것이 레시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거기서 행패를 부려봤자 미친 노인 취급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며느리를 촬영 나왔던 곳은 마케팅 회사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을 돈만 주면 촬영을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제 사연을 직접 전화해서 말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며느리가 마치 제 학원의 원장 행세를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 제 평생의 성과인 레시피를 독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쪽 회사에서는 이야기가 통하는 것 같더니 그대로 영상들은 인스타 같은 곳에 만들어서 올리더라고요. 마치 혼자서 찍은 영상처럼 그런 식으로 무슨 오랜 경력을 가진 셰프처럼 구는 며느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또 어디서 돈이 났는지 음식점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죠. 큰아들에게 며느리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 전화를 피하더군요. 10년 전에 유명을 달리한 남편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상의라도 했을 텐데 이런 고민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결국 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동네 카페에서 삼자대면을 하게 되었죠. 지금 너희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는 아는 거니? 저의 말에 며느리는 피식하면서 웃었고 아들은 나름 진중한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진짜 금광을 찾은 걸 수도 있어요. 이거 대박 터지면 다들 편하게 살 수 있다고요. 어머니도 편하게 살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의 공로는 인정해 드릴게요. 그깟 레시피 그거 좀 도움 좀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뭐 저희 일하는데 꼴랑 4천 준 거 말고는 뭐 도움 준 것도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기절을 할 것 같았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드라마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너네 살 집은 누가 해준 줄 알긴 아는 거야? 아, 그렇죠. 집도 도와주셨네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결혼할 때 도움을 준 거고 그건 다들 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뭐를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어머니, 돈 좀 더 있으면 빌려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아들이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와이프 회사에 자금이 좀 더 필요한데 한 2억, 3억만 있어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혹시 그 돈 좀 있어요? 아들이 돈을 이야기하면서 눈을 반짝이는 것이 드디어 얘네들이 정신을 놓았구나 싶었습니다. 없다니까. 우리 집 해준 거 그게 전부일 거야. 무슨 요리학원에서 얼마나 번다고.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너 제정신인 거야? 어떻게? 어머니, 저희는 그냥 저희 갈 길 갈게요. 어머니도 갈 길 가요. 방해하시지 마시고. 나 너희들 다 고소할 거다. 어머니, 레시피 다 제 거예요. 어머니야말로 고소 조심하세요. 제가 상표 등록한 거 누구한테 알려주던 사용하던 하면 제가 바로 고소할 거니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뺨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네의 느릿한 팔이 젊은 사람에게 닿을 리는 없었죠. 그러고 나서 1초도 안 지나서 제 얼굴에 차가운 감각이 소름 돋게 일어났습니다. 물이 그대로 제 얼굴로 끼얹어진 것이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 저기 봐. 미쳤나 봐. 저 사람들 무슨 관계야? 싸움 났나 봐. 세상에, 주변의 수군거림은 더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수치심, 공포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내 앞에 있는 것은 며느리, 그리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니, 아무리 세상 원수지간일지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옷으로 얼른 얼굴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아야만 했죠.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 동영상을 찍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도 옆에서 왜 이래라는 말만 반복할 뿐 저에게는 한마디도 하지를 않더군요.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이런 게 며느리와 자식이라니 지지리도 복도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에서 불을 뿜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보는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박양자 씨. 그렇게 아예 절연을 선언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고는 곧장 나가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은 우리 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나가자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나갔죠. 저는 이런 일들이 진짜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이 끼얹어진 시어머니. 뉴스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제게 벌어지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죠. 저는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한껏 창피를 당하고 차가운 물을 맞으니 그제야 제정신이 드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저들에게 복수를 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죠. 저는 결국 며느리와 아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자기가 먼저 특허를 등록했으니 제 레시피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요즘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제 레시피 같은 경우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서 증거만 있다면 충분히 특허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었지만 저는 더 이상 제가 평생을 바쳐온 것을 빼앗아가는 아들과 며느리를 가족으로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노트를 찾아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며느리에게 준 것은 필사본이었습니다. 제가 제 레시피들을 연구하고 또 제작하면서 몇 번이고 같은 내용들을 쭉 노트에 옮겨 적었었습니다. 그런 게 5권씩은 각 항목별로 있는데 그중 일부를 며느리한테 준 것이었죠. 깔끔하게 내용이 정리된 본이었습니다. 실제 제가 연구를 한 초창기 보는 날짜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고 또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그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건네주니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제 레시피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르신,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낼까요? 피해 보상 청구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그때 맞춰서 내용 증명이랑 이런 것들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파는 상품들도 그렇고 또 새롭게 차리는 가게도 그렇고 제 30년의 세월을 훔쳐가서 만드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막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지점에 가게를 하나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식당 장사는 할 생각이 없었죠. 시어머니의 뜻도 그랬고 살아생전의 남편도 그 힘든 일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리학원을 차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망설일 때가 아니었죠. 저는 며느리와 같은 메뉴와 음식들로 가게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대략 5,060m 떨어진 곳에 똑같은 형식의 가게를 차린 것이죠. 또한 임대료도 더 비싼 곳으로 택했고 시설 등이 좋은 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음식점은 자리 선정이 중요한데 며느리에게 그런 지식이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알려준 적이 없었죠. 저야 제자들이 가게를 차리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10수년이나 목이 좋은 자리가 어딘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며느리의 가게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저에게 연락 한 통이 없더군요. 마찬가지로 아들에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된 것만도 못한 상황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아들 같은 경우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명절에도 찾아오지를 않더군요. 아예 문자 한 통도 없는 것을 보고서 완전히 저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이전에 제 요리학원에서 촬영을 했던 시점 이후로 다시는 며느리와 마주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가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뭐라 했었던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뭐 했는지는 몰라도 며느리는 SNS 촬영 같은 건 그만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안 되니까 가게를 열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상품이 잘 팔렸다면 회사를 운영하지 가게를 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몇 번은 아들네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볼까 이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100번 1000번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가게가 오픈이 되고 그들은 30년 전통 비법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곰탕과 갈비탕을 판매를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오픈된 지 3주, 4주쯤 지나자 사람들이 절반으로 줄어든 모습이었죠. 저는 같은 메뉴를 선택한 뒤 대략 1개월 뒤쯤에 며느리 가게 맞은편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저는 정성을 들여서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뭘 그리 열심히 준비를 하셔요. 어차피 손님들은 모를 텐데. 제가 뽑은 직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다 정성입니다. 이런 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아도 다 맛으로 손님들이 체감하는 법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새벽 일찍부터 음식들을 준비했고 곰탕 육수나 갈비탕 육수 같은 경우 전날부터 우려내기 시작해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가게가 오픈하자 저희 가게는 문전성시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네 가게보다 훨씬 일찍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오픈을 해서 오후 10시에 문을 닫았죠. 저는 늦은 나이에 하루 4시간, 5시간씩 자면서 일하는 것이 고되었지만 나름 손님들의 반응을 보니 기운이 났습니다. 물론 며느리네 가게의 진실을 알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차린 가게였지만 손님들한테는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건너편 가게에도 가봤어. 거기도 30년 전통 뭐라더니 영 형편이 없어. 국물도 뭐 다른 걸 풀었는지 깊은 맛이 없고 국물만 부연색이야. 곰탕 거기 확실히 좀 별로야. 그나마 갈비탕은 좀 낫다고 하는데 뭐 친절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역시나 했습니다.
장사라는 게 며느리의 성미에 할 수 있는 분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또 누구보다 한 발 더 움직여야 손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장사입니다. 특히 음식 장사는 더욱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며느리는 온통 돈으로 머릿속이 꽉 찼으니 장사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는 가격도 며느리네보다 무조건 싸게 했고 음식의 양도 1.5배는 더 주었습니다. 어느새 저희 가게는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집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주방에서 일을 보다가 홀로 나갔더니 놀라운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들과 며느리였죠. 아마도 소문을 듣고 염탐이라도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그들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구나. 너는 회사에 갈 시간인 애가 여기에 앉아서 뭐 하는 거냐? 저 일 관뒀어요. 지금은 이 사람 가게에서 일해요.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 큰 기업을 들어가 놓고 이제 와서 서빙하고 카운터나 보고 있는 거니? 아니에요. 일단 이 사람이 일손이 급하다고 해서 잠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다시 구하면 되는 거고요. 아들이 퉁명스럽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할 말이 그것밖에 없니?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저희 남남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그리고 학원도 문을 닫으셨더라고요. 저한테 한마디 없이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엄연히 저도 거기 강사인데? 어처구니가 없구나. 거기 내가 원장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게 기가 막혀서 학원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곰탕 먹으러 왔으면 얌전히 먹고 가거라. 더 이상 할 말은 없으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어째 오늘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나는 여기 곰탕 생각이 나서 맨날 큰일이에요. 중년 손님 둘이 너스레를 떨면서 제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드디어 이 가게가 누구의 가게인지 아늘레외는 깨닫는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뭐라 이야기를 하려다 끝내 참고서는 그냥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 뒤를 따라 졸졸 나가더군요. 알고 봤더니 며느리네 가게는 거의 망하기 직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곰탕집을 차려서 대박을 친 이유도 있지만 애초에 그곳의 맛이나 서비스로는 오래 버티질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죠. 그래서 변호사는 준비했던 내용 증명을 며느리한테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레시피 무단 사용과 더불어 불법적인 특허 등록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꿔간 4천만 원에 대한 소송도 준비를 했죠. 그렇게 저는 전방위적으로 며느리와 아들에게 참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천륜이라는 것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아들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제 며느리임에는 틀림이 없쇼. 하지만 그들이 그런 식으로 제게 사기를 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평생의 성과를 가로채 간 며느리는 특히나 용서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건너편 곰탕집이 문을 닫는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략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게다가 며느리가 운영했었던 인터넷 마켓을 보니까 상품들이 다 내려가 있더군요. 거기에도 뭔가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뭐만 하면 다 제 레시피를 그대로 베껴 음식을 만들어다 팔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라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음식들이라도 만들어서 올렸을 텐데 말이에요. 며느리는 그런 대처 능력이나 깜냥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나고 난 뒤
어느 날 문이 쿵쿵쿵하고 울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었습니다. 절 찾아와서는 하소연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빚더미에 앉았다면서 어떻게 가족한테 그럴 수가 있냐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어머니, 소송이라도 풀어주세요. 4천만 원은 어떻게든 갚을게요. 그러니까 특허 소송이랑 이런 것 좀 풀어주세요. 저희 변호사 고용할 돈도 없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한테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식품회사도 가게도 망하면서 지금 저희 빚이 7억이에요. 7억, 자그만치 7억이라고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예! 며느리는 마치 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했던 행동은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은 시끄러!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아들이 큰 소리로 며느리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뭐? 이게 나 때문이라고? 당신도 동의했잖아? 당신이 어머니 레시피 가져다가 장사하면 대박 날 거라고 이야기 안 했어?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아들 교육을 한참 잘못 시킨 것도 있었고 또 며느리를 잘못 본 제 눈의 탓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곰탕집 있잖아요. 그거 저희한테 주시면 안 돼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맞아요. 그거 저희가 운영해 드릴 테니까 쉬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더 이상 장사를 어떻게 하려고요? 며느리도 아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좋은 생각이라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자신한테 물을 끼얹은 것은 기억에 잊었는지 저런 이야기를 넉살 좋게도 하고 있는 며느리와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팔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팔면 그래도 대충 10억은 나올 텐데 그걸로 우리 빚 좀 갚아주면 안 돼요? 제 집까지 팔아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 기가 막혔습니다. 너네 집을 팔던 말던 알아서 하고 나는 할 말이 없구나. 이제 나가라.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볼 자신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좀 도와줘요! 아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쳤지만 저는 집으로 들어갔죠.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까지도 지들 집은 안 팔고 제 집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참으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이상해진다 싶었는데 차마 제 자식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후에 이 소식은 제 다른 자식들한테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앞으로 제가 가진 재산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기 위해서 큰아들과 며느리가 한 짓에 대해서 폭로를 했죠. 그리고 몇 개월이 흘렀는데 밤 9시 반이 넘어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영업 끝났어요. 마지막 오더는 9시입니다. 종업원이 말했는데 그 남자는 기어코 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그 남자는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도 일하게 해주세요. 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는 어디 갔냐고 이야기를 묻고 싶었는데 마침 그 이야기를 아들이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명의로 여기저기서 돈을 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수를 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집을 팔려고 봤더니 집을 담보로도 몇 억이나 되는 돈을 대출을 받아 놓았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참으로 힘들게 자랐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음식 한 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또 기분 좋게 잠을 청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애정이 커졌고 저는 요리 연구가로서 살아가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저의 레시피를 훔쳐서 장사를 하면 그리고 제 뭔가를 사칭하면 대박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레시피라는 것은 이미 인터넷에도 수만 가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따라한다고 해서 장사가 대박이 나지는 않습니다. 제 레시피도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진짜 대박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멍청한 일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음식 장사에 욕심을 내다가 얼마나 망한 사람들을 많이 봤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 음식 장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큰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기가 찼던 것이죠. 아들은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가게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어찌 해결할지 몰라 나중에 다시 오라고 했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들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잠적을 타버린 며느리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구하게 변할 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게 삶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 요즘에는 계속 절에 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좀 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웃긴 것이 제가 며느리에게 복수하고자 만들었던 곰탕집은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문해주고 있고 평가가 좋네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새벽마다 음식을 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국물 맛을 비교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직원도 8명이나 뽑아서 제가 손이 갈 게 덜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일일이 다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직원들도 저마다 사연이 많더군요. 그래서 이들도 저희 제자로서 뭔가를 하나씩 이 가게에서 얻어 나갈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비밀 레시피 따위는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한때는 목숨 걸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비밀 레시피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찾아주시는 고객과 또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레시피들은 하나로 엮어서 책으로 낼까 생각 중입니다. 어차피 제가 들고 있어봤자 이 음식들을 다 할 것도 아니고 다들 맛있게 한 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책으로 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파란만장했던 지난 일들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와 비슷한 일들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추위가 기승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독감 조심하세요. 요즘 독감은 정말 약도 없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의 집안에는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